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께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니카세 울터리와 공간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공부할 장이요. 박탈과 반사회적 경량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탈입니다. 박탈은 충분히 좋은 환경을 경험한 후에 상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음을 한번 경험했던 아이들이에요. 일이 잘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실은요. 유아나 아이가 의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의존기보다는 상대적 의존기겠지요. 자, 유아가 환경이 지닌 어떤 부적응의 성질을 막 인식해내기 시작합니다. 요 발달 단계에서 뭔가 상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박탈은 그렇습니다. 좋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반사회적 경량성과 박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회적 경량성은요, 본래 박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짓을 하는지 보면, 자, 침대에 오줌 싸는 거. 엄마 힘들게 하지요. 엄마 그냥 난리 나지요. 잘 가릴 수 있는 아이가 갑자기 침대에 오줌 싸봐요. 그죠? 엄마들 그냥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 다음에 훔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들 속에서 요 훔치는 문제로 상담실에 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공격적인 행위, 친구 때리고 막 물건 던지는 공격적인 행위들 막 해서 부모들 화를 나게 하고 선생님들 화를 나게 만들지요. 그리고 어떤 파괴적인 행동과 어떤 충동적으로 잔인한 것들, 동물들을 막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잔인함들 나타나고 조금 더 크면 성도착의 증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다 반사회적 경량성을 나타내는 증상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반사회적인 경량성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일이 잘 진행되다가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뭔가 박탈이 발생한 거예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적 의존기에 아이의 욕구에 대한 엄마의 적응 상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든가 동생을 출생하기 위해서 엄마가 장기간 아이들을 잠깐 맡겨 놓았다든지 하는 이런 거, 엄마가 아이의 욕구에 뭔가 원하는 바에 제대로 잘 적응해주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본능적 경험과 관련된 공격성을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할 수 있는 파괴되지 않는 환경의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막 공격성을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걸 엄마가 튼튼히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의 공격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그 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요. 뭐 부부 갈등이 심했다든지 이랬을 때 엄마가 마음이 약하니까 힘이 빠져 있으니까 아이의 그 본능적인 역동성을 잘 받아내주지 못하고 견뎌내주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이렇게 아이들한테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아이가 견딜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나타나서 극심한 불안이 막 퇴행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발달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튼튼히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듦이 아이들한테서 오니까 능력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반사회적인 경량성을 보이는 것들로 심리가 발달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튼튼한 엄마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지금 아이의 공격성을 잘 담아내주지 못하고 엄마가 이 아이의 욕구를 제대로 지금 잘 견뎌내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 아이도 지금 살려고 방어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 열등한 방어 조직을 막 만들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의 심리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등한 방어 조직을 만들면서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는 성숙의 과정을 가로막아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상들과 사람들과 만나는 접촉을 상실해버립니다.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으로 무언가 이 공격성을 잘 써서 생산적 있게 활동적 있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창조적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려는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가정, 요즘 이혼 가정 많지 않습니까?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어떤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있는 이런 박탈이 발생할 때 우리 아이들이 통제를 자기가 떠맡으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엄마 아빠 비율을 막 맞춰가지고요. 엄마 아빠를 화해시키려고 하고
자, 이 통제를 자기가 관리하려고 힘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아이들을 이걸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는 이럴 때 충동성과 자발성을 잃어버려요. 막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 불안의 요소를 관리해 나가려고 하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공격성과 이 아이들을 마음껏 발현해서 친해지고 자기의 힘을 어떤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고, 공격성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아이들이 실험에 대한 그런 불안만이 가중이 되어서 자기 힘을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데 아이들이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이가 공격성을 마음껏 잘 발현할 때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데서 죄책감이 올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불안이 죄책감으로 변형되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죄책감이 바로 대상에 대한 관심의 능력,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그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대화를 들을 수 있고 뭔가 조화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거 들을 수 있는 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모든 도덕성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양심 발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 양가감정, 공격성들을 잘 견뎌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엄마 한번 죽이고 아이들은 성장해 나간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엄마가 지금 잘 받아내 주지를 못했어요. 환경이 실패해버렸어요. 박탈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는 이 죄책감이 상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살아남는데 이렇게 실패한 곳에서는 죄책감이 짐이 되어버려요. 무거운 게 되어버려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환경에 순응해버리게 됩니다. 말썽을 부리지 않고요. 희망도 없고요. 나는 불행해요. 해를 끼치지 않고 뭔가 순응적이고 착한 아이인 것 같은데 뭔가 활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우울한 아이, 침울한 아이, 어두운 아이들로 이렇게 길러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는 환경 조건의 개선 때문에 다시 근데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희망 안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고 우리 위니카스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멈춰져 죄책감이 없어서 무기력한 채로 무거운 채로 아이들이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은요 다시 한 번 더 되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되살리고 사랑을 되살리고 온전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서 말짓을 한다는 겁니다. 말썽을 피운다는 겁니다. 엄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봐줘. 엄마 나 좀 다시 한 번 더 보살펴줘. 옛날에 엄마로 돌아와. 이러면서 희망 안에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희망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 행동들을 이렇게 보는 데서는 치료에 우리가 개입하는 스킬이 달라집니다. 문제 행동을 문제 행동, 말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이가 새로운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망의 싹을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눈으로 치료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주면 치료의 싹이 보이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썽이야,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말썽꾸러기라는 걸로만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아이의 행동에 담겨진 그 이면에 담겨진 아이의 몸부림, 아이의 마음을 바라봐 줄 때만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고 회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가 어떻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느냐면요, 사람들에게 시간과 관심과 돈 등을 요구를 합니다. 자, 시간을 계속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약속 시간에 계속 늦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훔치는 거거든요. 내 시간을 훔쳐가는 겁니다. 우리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늦는 사람은 계속 늦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의 약속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내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훔치기의 역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그 집단 속에 있을 때 유독스레 자기에게 관심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관계를 나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돈 등을 요구하면서 훔치는 거,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고 낙인만 찍지 마시고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건 뭔가 엄마의 사랑, 엄마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 좀 더 심하게 되면요, 구조의 강력함과 조직화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뭔가 강한 힘이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파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큰 문제를 저지르지만 이건 이 아이가 죽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좀 강력하게 붙들어 달라고,
나를 조금 더 지탱해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펼친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 부모 갈등 일어날 때, 부모 싸움,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 행동들 일으킵니다. 그건 뭐냐면 아픈다든지 사건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엄마 아빠가 불안하게 가정을 해체할 수 있는 그 위협 속에 있을 때 아이들은 그런 역동들, 문제 행동들을 만들어내서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만들어내서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긴장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이 행동으로 끌고 가죠. 아이가 액팅아웃 하면서 아이가 이걸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좋은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아이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상담실에 올 때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있는 부모들의 행동, 그 다음에 부부 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탐색해 보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들을 일으킬 때는 뭔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갈등과 긴장을 아이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짓을, 문제 행동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구조 속에서 날 좀 잡아달라고, 강력한 틀 속에서 날 좀 잡아주고 붙들어 달라고,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반사회적 행동 속에 내재된 희망. 위니카 선생님은 반사회적 행동 속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은 아이가 박탈의 순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따라서 중립적인 상태가 조직되기 전에 생겨난 극도의 불안이나 혼란에 대한 공포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 문제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은 손상을 입힌 특정한 실패를 인식할 수 있으며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회해달라고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까? 문제 행동 일으켜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는 적절한 도움이 가까이 있다면 박탈의 순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환경을 통제하는 좋은 대상과 좋은 사람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은 심리치료나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어떤 특수 시절의 사람들,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아이들 인생을,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탈을, 아이의 그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읽으면 충분히 우리가 치료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고 아이를 다시 한 번 더 되살아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자, 이런 문제 행동들, 반사적인 행동이 그렇게 좋은 결과만을 맺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정말 우리들 어른들의 신경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갉아먹는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어른들이 포기해버리거든요. 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는 시기에 어떤 도움도 제공되지 않고 부모들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 개인에게는 그 행동 그 자체가 2차적 부산물로서 점점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도 포기했어요. 근데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뭔가 2차적인 부산물로서 점점 더 중요해져요. 이걸 막 나쁜 짓을 했더니 무리들 속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살 수가 있고, 이러면서 이런 2차적 부산물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가 있으면 강화가 되겠지요. 자, 2차적 부산물은 재빨리 우세해지면서 고통이 감소되고, 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아들이거나 도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2차적인 부산물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거기에 구조화되어서 도움을 안 받으러 옵니다. 죄책감은 다시 상실되고요. 결과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비행으로 가게 되고 결국 끝은 곧 교도소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밖에 없겠지요. 이 마지막 끝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우리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할 때는 우리 어른들이 그 사인을 빨리 읽어서 그 아이들이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읽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치료의 길로 들어서게 하면 충분히 보상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걸 놓쳐버리고 이게 즐거움이 되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어린아이든지 우리 사춘기도 지금 많이 반사회적인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사춘기 아이들이 몸부림치면서 보여주는 이것들이 회복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줘서 자기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